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오늘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북콘서트 고향 제주에서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은 내용이 있었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해서 아직도 제 기록이 맞는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네네. 그 제 기록이 맞다라는 확신에는 뭐 추가적인 근거가 보강된 게 더 있나 봐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어찌됐든 당일 기록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책에 옮겨 적은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군 총장에게 공적 영역에서 대변인과 총장사 관계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보고 체계의 특성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 기록이 맞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겁니다. 네. 보니까 그 북콘서트 답변 중에 총장에게 들은 얘기를 아랫사람에게 확인하는 것도 불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일기장에 본인이 기록한 것 외에도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은 그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엊그제 그 경찰 측에서 확인을 했는데 해줬는데요. 아직 그 뭐 조사는 따로 안 받으셨나요? 예, 저는 아직까지는 그 조사 통보는 없었습니다. 네. 경찰은 CCTV 영상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에 위치한 육참 서울사무소 관련된 육군본부 이야기예요. 서울사무소.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 연병장 바로 밑 그다음에 이제 헬기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미군과 이제 한국군이 같이 쓰는 헬기장이 있는데 그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앙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6번 서울사무소에 들어가려면은 국방부 경내로 들어가서 또 서울사무소로 출입하는 두 차례 출입 절차를 최소한 거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출입 기록이나 거기까지 가고 뭐 출입을 두 차례나 거쳐야 된다면 뭐 CCTV나 출입 기록이 여기에는 관저보다 더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격자 일단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관저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관저에는 뭐 이제 부사관 1명하고 이제 병사 한두 명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이제 병사부터 시작을 해서 소장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외곽 CCTV가 있는가 하면 국방부 영내 CCTV, 그다음에 이제 서울사무소 CCTV, 그리고 이제 출입했을 때 차량을 인식하는 그 번호를 인식하는 저장 시스템까지 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인이 돼야겠죠. 네. 지금 현재는 그 CCTV가 대통령 경호처로 소관이 가 있는 것 같은데 CCTV 확보도 시도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지난번에 뭐 경찰에서 발표했듯이 천공 자체도 인적 사항만 확인을 했고 천공만 참고인 조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 운전사부터 시작해서 수행비서 이렇게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주변 인물들까지 다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이제 뭐 김종대 전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남영신 육군 총장 정도 뭐 공관장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까지 가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아니 뭐 특검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특검을 언급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북한이 네. 오늘 아침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네. 18일 ICBM 발사. 우리 군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으로 대응하니까 또 그 다음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을 했는데 네. 지금의 양상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희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확전을 불사해라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전쟁 준비 태세 완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과거에는 전쟁을 억제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남한도 그렇지만 이제 북한도. 그래서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강대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뭘 하면 한국이 맞대응하고 또 한국이나 한미가 뭘 하면 북한이 맞대응을 하는 진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5인 5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17일 날 국회에 나와서 프리덤 실드 훈련 3월 중순에 11일간 연속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쌍용 연합 상륙 훈련 또 시행한다. 예. 3월 중순에 이 그 한미 연합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생각인 것 같은데 북측은 여기에 대응해서 또 군사적 움직임을 시행하지 않을까요? 그게 걱정인데요. 네, 뭐 이게 뭐 지금 추세나 어떤 정세 판단을 해보면 이게 맞대응으로밖에 갈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는 언급은 없었는데 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국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ICBM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각 발사에서 이제 정상 각도의 발사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ICBM도 정상 각도 발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각도 발사를 하면 하와이, 괌, 하와이 또 본토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상 사거리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진입 기술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 판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2월에 앞으로도 있을 뭐 한미일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어떤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계획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상당히 극한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토요일 발사한 미사일 같은 경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일본도 굉장히 놀랐다. 그렇죠. 경계심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움직이다 보면 한일 간 군사 안보 협력 이게 오히려 더 명분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위협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이 모자란 부분은 일본이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이 모자란 부분은 또 한국이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보 협력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는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구도가 상당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이 이를 노리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펼친 평화쇼가 파탄난 거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예. 전 정권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안보라는 거는요. 현재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 논리로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 수군이 원균의 어떤 작전 실패로 인해서 괴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논리로 가다 보면 안보는 지켜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본인들이 이제 10개월 정도 했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를 뭐 공가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거는 어느 한쪽
강함과 혹은 협력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고요. 균형 있게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을 증가시키고 이런 균형된 모습을 좀 보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출구 전략도 마련했는데 지금 정부는 강압이라는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남북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정진석 위원장은 자체 핵무장론을 다시 거론을 했고 예.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을 예.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굉장히 언어의 인플레 예.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 군사적 긴장 관계만 높아지고 있는데 네. 현 정부의 대북 군사 정책 네. 이 어떤 면을 좀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핵무장이라는 건 결국은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당장에 우리가 이제 NPT라든지 핵공급 그룹에 가입돼 있는 국가 아닙니까? 이거는 또 미국이 주도한 국제 기구고 어떤 국제 규범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에 이게 민생과 연결이 됩니다. 자체 핵무장 자체는. 네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데 여기에 100% 원료로 우라늄을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에 이거부터 막힐 거기 때문에 네. 민생의 생존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찌됐든 그거를 본인이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선전선동식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공부 좀 더 하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네. 어떤 우발적 충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뭐 북한도 그렇겠지만 한국이 극심한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출구 전략이 마련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